네, 이번에는 섹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물가와 성장이 괴리되고 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물가는 높은 상황이고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뎌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랬을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유튜브 스타이시기도 하고 매크로 선생님, 그리고 저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경청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신한은행의 오건영 IPS 기획부 부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매일 얘기도 나누고 오랫동안 봤는데 또 이 자리에서 또 인사드리니까 머쓱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신선하기도 합니다. 아, 네. 네.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물가 얘기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물가라는 게 사실은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는 만큼,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가 올라간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이런 물가를 해석할 때 주식시장에서는 또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성장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지. 근데 최근에 조금 안 좋은 게, 야, 물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튼 굉장히 높고 성장은 좀 많이 떨어지는, 네네. 경제지표가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스태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부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최근에 물가는 왜 이렇게 높은지 그거에 대한 원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연초에도 사실은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렇죠. 연준도 예상을 했었던 게 맞아요. 결국에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저효과가 클 거라는 얘기를 좀 첫 번째 했었고요. 두 번째는 기저효과 이외에도 보복 소비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년도 11월에 그 백신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이거에 따른 보복 소비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비가 폭발할 수 있다. 요게 있었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수요 쪽에서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공급망에서의 이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저효과 같은 경우는 사실 통계적인 착시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죠. 작년에 너무 낮았었던 그 지난해 3, 4월의 구간, 그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기저효과는 사라지게 되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보복 소비인데, 보복 소비 같은 경우도 보복도 뭐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복 소비 같은 경우는 올해 5, 6월을 거치면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아니면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꺾여 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도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복 소비라는 수요 사이드에서의 이슈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이슈는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는데, 마지막 한 가지죠. 공급망의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이제 3월 달이나 6월 달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연준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코멘트에서 이 공급망의 이슈는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도 약간 간과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수요가 모자랐던 거고, 그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과잉 공급과 과잉 재고가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이번 코로나 사태의 기회를 삼아서 상당히 이제 무제한의 양적 완화라든지 굉장히 강력한 재정 지출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요가 크게 폭발을 한 거죠. 그러면 수요가 폭발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조금을 받는다면, 미국 그렇죠. 사람으로서 1,400달러를 보조금을 받으면 이 돈을 받으면 바로 내일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요는 내일 바로 폭발해서 내일 바로 쓸 수가 있지만 공급망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다시 공급을 늘려야겠다라고 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일단 잠시 동안에는 공급망을 늘리지 못하고 공장을 셧다운 시켰다가 그러죠. 다시 가동을 시켜야 되고, 설비망 다시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유통망 다시 찾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네. 그 사람들 교육까지 시켜야 되죠. 그러면 수요는 수표를 받는 그 순간 다음 날부터 쓸 수 있지만 공급망이 다시 돌아갈 때까지는 시차가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생각한 거는 이 시차는 분명히 걸릴 수 있다. 네. 다만 시간이 걸리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시차가 길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델타 변이라는 게 분명히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델타 변이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인력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속도가 느렸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은 델타 변이로 인해서 동남아 국가들처럼 서플라이 체인에서 부품이라든지 원료를 공급해야 되는 쪽에서 원료 공급이 늦어지는 면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유통망 때문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급망에서의 원활한 공급이 돌아가는 게 좀 지연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은 좀 본원적인 고민이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 기업들의
투자하는 이 뭐랄까요? 투자 본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다소 과거에 비해서는 약해진 거 아닌가? 왜냐하면 불경기를 워낙에 오래 겪었으니까 그쵸. 예전 같은 경우는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자동 반사처럼 공급이 늘어나곤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곤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불황을 거치면서 바로 따라가는 수요에 대한 공급 탄력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냐.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물가 상승에 대한 이슈를 갖다가 조금은 이제 장기화하는 예상보다 길게 하는 그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렇다면은 수요가 좋게 보면 초과 수요가 있는 상황인데 공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공급이라는 거는 만약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공급을 내가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머리 아픈 거는 8월 달에 잭슨홀에서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은 이런 마음은 그렇지만 똥볼을 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물가에 대한 지표 6개를 딱 나열하면서 트랜지토리라는 네네. 얘기를 막 네. 해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2주 있으면 또 FOMC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줘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건지 아니면 공급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이 되면 사실은 스태그는 맞거든요. 아, 네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수요를 억누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니까 공급망이 안 돌아가는 걸 연준이 나서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네. 있지만 결국에 연준은 첫 번째는 이 부분은 볼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도 9월 말에 의회 증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중요한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은 미래의 물건을 살 거를 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땡기죠. 그러면 가뜩이나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의 수요가 미래의 수요까지 앞으로 땡겨오면서 지금의 수요가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물가 상승세가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연준에서 결국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억제하는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일단 연준에서 과연 그러면 매파적으로 확 돌아서느냐, 매파적으로 돌아서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사실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물가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은 무시할게요 이 정도 스탠스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시장이 조금 흔들릴 것 같으면 테이퍼링 늦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은 이런 스탠스에서는 좀 바뀌었으니까 극단적인 비둘기에서 지금은 매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비둘기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죠. 예를 들어서 8월 달, 9월 달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상반기였다면 여기에 대해서 테이퍼링 늦어진다, 좀 더 케어가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지금 보면은 그런 얘기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그 전달에 워낙에 고용이 좋아서 합치면은 평균 치면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것 같아. 추세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네. 저는 결국에 하는 얘기가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져간다라기보다는 네. 매파적으로 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비둘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많이 후퇴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탠스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처럼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그런 영구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속 가능한 네. 것이라면 그런 거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08년이라든지 11년에도 성장이 둔화될 때 한 6, 7개월짜리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굉장히 짧은 형태의 성장과 물가의 미스매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중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었을 때는 아직은 조금 성급한 판단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요새 미국에서는 말 잘 만들더라고요. 슬로우 플레이션. 아, 네. 슬로우 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짓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매둘기로 바뀐다 막 이런 건데 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수요를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수요를 지연시키면서 다소 성장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수요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기대치도 좀 떨어져야 되는 거라서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매둘기 내지는 여기서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걸 이미 안다 하더라도 11월 이후에는 공급망의 해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렇다면은 기대 인플레를 조금은 좀 떨어뜨려서 수요를 지연시키면서
슬로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슬로우 인플레이션이나 그게 좀 다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 걸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세인트 루이스죠. 이제 네. 그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이제 거의 이 질문에 대해서 거의 똑같은 답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가요? 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팩트. 그다음에 이 물가가 꽤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반의 확률로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예전에는 애써 물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낮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죠. 다만 시장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가게 되면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태그든지 아니면 슬로우플레이션이든지 이런 모습으로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성장에 눌린 것에 대해서 델타 변이의 기여도가 굉장히 컸다. 델타 변이를 제외하게 됐었을 때 노동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강력한 소비는 아직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델타 변이에 의해서 눌려 있는 바, 이 델타 변이가 완화가 됐었을 때는 내년 초에는 이런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소비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은 올해 연말까지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전망은 분명히 낮췄어요. 연준에서도. 예. 지난 9월 달 FOMC에서 한번 낮췄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로 넘어왔을 때는 내년에는 오히려 성장률을 조금 더 올려놓은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연준에서는 일단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전처럼 모든 시장이 다 좋다라기보다는 물가 상승이나 금리 상승을 견뎌내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아니면 그런 종목에 그런 섹터 쪽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단히 보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가는 1%였을 때는 다 같이 좋았지만 2%, 3% 되면 성장률이 낮은 애들은 이제 본심이 드러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은 사상 최고치까지 가는데 네네네. 한국은 또 여전히 3천에서 좀 안착을 하냐 마냐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계저축 같은 경우에도 뭐 GDP 대비 10%가 넘은 상황이고 뭐 가계 자산도 팬데믹 이전보다 2조 달러가 높아진 상황인데 거꾸로 이제 시각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 중국 쪽이거든요. 네네. 중국이 물론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고 더불어서 디레버리징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정책적인 기대가 있으면 드디어 이머징 사이클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거꾸로 아니 중국이 지금 디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부채 비율, 기존의 석탄에 대한 조이는 것도 구경제 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전환의 과정이 있어서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네. 일단 중국 쪽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이제 일단 기본적인 전제에서는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도 컨센서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된 게 지금부터 둔화되는 거냐 아니면 지난 몇 년간 계속돼서 둔화되어 왔는가라고 하면 사실상 둔화의 추세는 이어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경제 체제 자체가 경제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커진 경제 규모에서 옛날처럼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결국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성장이 줄어드는 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결국에는 하락하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맞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크리티컬하냐 아니면은 완만한 속도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수렴을 할 수 있냐 아마 이제 여기로 이제 결국에는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봤었을 때 결국에는 헝다 사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헝다 사태가 부채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헝다 사태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중국이 갖고 있던 부채를 갖다 크게 자극을 하게 되면 이건 결국에는 성장 자체를 완벽하게 둔화시키고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부동산 쪽에서의 성장이 완전히 둔화되면 이거 경착륙 시나리오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중국에 대한 이제 극단적인 비관론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아직은 연착륙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헝다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에서도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 물론 헝다를 구해주겠다 안 구해주겠다가 아니라 이게 매크로 사이드로 결국엔 중국의 시스템적 위기로 경착륙으로 전이돼가는 과정은 충분히 막을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인가 이틀 전에 나온 얘기죠. 중국에서 이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만약에 헝다 사태가 터졌을 때,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위안화 표시 채권도 문제가 되지만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상환이 실패하게 됐었을 때는 어쩌면 헝다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은 중국 당국에서의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굉장히 비관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외평채를 좀 낮은 금리에 이제 발행을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달러 표시 채권의 발행에 성공을 했는데 굉장히 낮은 금리에 발행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수요가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호황이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이 있죠. 굉장히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헝다 사태하고 중국 자체의 시스템 리스크 이 두 가지는 조금은 분리해서 바라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위기들이 중국의 경착륙 사이클을 되게 빠르게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연착륙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맞고 연착륙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성장 둔화가 분명히 이제 이어지는 건 맞지만 그 속도가 완만하기에 그게 글로벌 경제 전체를 흔드는 그런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연착륙에 대한 얘기까지 왔고,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어제 보면 위안화가 엄청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추세적으로도 좀 약간 강세를 보이다가 어제 하루가 한 이틀 정도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번 주말에 또 헝다가 달러 채권 이자가 기일이기도 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달러 표시 채권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헝다 사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비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위안화의 절하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안화의 절하 압력하고 같이 맞물려서 원화의 절하 압력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원화가 걱정이 돼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일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결국에는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라고 했었을 때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면 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제일 두려운 건 돈이 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결국에는 성황리의 채권의 발행이 성공했다라는 얘기는 헝다 사태 이슈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라는 걸 한 번 정도는 반증을 했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물론 그 하나가 모든 환율에 대한 설명을 다 대표하지는 않겠지만 어제 위안화가 절상이 됐었던 부분은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 상승 어제 보면은 1,180원에서 지금 1,180원 하회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일정 수준은 좀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러 표시 채권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거는 사실 어저께 뭐 잘 호조를 안 했으면 오늘 시장이 좀 난리 났을 수도 있겠는데 거꾸로 이게 호조를 보이고 위안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 특히 원화 베이스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불과 일주일 만에 30원이나 절상이 됐거든요. 원화가 그래도 좀 최근에 좀 약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뭐 원화의 방향성 뭐 아무도 못 맞히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저도 환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이렇게 질문에 대해 답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방향성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렇죠. 아직 시작하진 않았죠. 그런데 금리 인상도 빨라질 것 같고 테이퍼링도 빨라질 것 같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1,200원을 찍었다. 그러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환율 1,300원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달러의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 되니까 이거는 환율의 상승 요인 아니냐. 달러 강세 요인. 이렇게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시장은 지금 꾸준하게 선반영을 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내년도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장에서는 일부 정도 상당 부분 60% 이상을 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정도에 대한 뉴스를 환율에다 미리 반영을 했던 게 1,200원 정도의 이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가고 위안화가 뭐 6.6, 6.7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됐을 때는 미국 제조업에도 좋을 건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산업 생산이 그렇게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물론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만 이 달러 강세의 영향도 일정 수준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물론 공급망에 의한 이슈도 크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미국 자체도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수출이 안 되면 결국에는 내수 쪽에서 폭발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도 물론 저축률도 있지만 부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요 쪽에서 너무 뜨겁게 만들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은 수출 쪽에서의 무언가 이제 돌파구를 좀 생각을 해야 돼서 이런 경우가 물론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환율 보고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위안화 절상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환율이 일방적으로 절하되는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것들을 제어해주는 요인이 되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헝다 사태 이후에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비관론이 너무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환율을 좀 더 끌어올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비관론이 조금 풀리면서 환율이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저는 이제 내년에도 중국의 이제 연착륙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는 걸 보면은 일방적인 환율의 상승보다는 1,200원 정도를 상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한적인 박스권 움직임 정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거의 이제 마지막 답변에서 우리는 많이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미국의 이슈, 물가가 스태그플레이션, 중국의 경착륙 이런 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한국의 원화는 1,200원이게 되면 좀 안정권 내지는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겠냐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됐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정책 전환기, 물가 상승, 성장이 둔화될 때 뭐 부부장님이라면 어떤 자산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자산이라는 말씀보다는 저는 이 포트 차원에서 좀 네. 조언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환경이 빠르게 바뀌어 나갔을 때는 기존 환경에서 좋았던 게 마냥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주식 채권 분산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죠. 주식이 좋을 때 보통 채권이 안 좋고 주식이 깨지면 채권이 좋은데 한 2주 정도 전을 보면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깨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 이게 새로운 환경의 변화거든요. 물가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는 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산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게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환경에 빠른 변화가 나타났었을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현금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현금화 유동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두는 것도 환경의 변화를 좀 캐치해갈 수 있는 그런 답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